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하고 개인과 외국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을지 좀 시간상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강의 녹화분으로 아마 이번 학기 강의가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공지사항에도 띄워놨죠. 예, 이제 주간 리포트 제출하시는 것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배운 사항에 관해서 다시 복습하고 시험 준비하는 시간을 쭉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교재 제20장에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에 관련해서 19장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실체법, 절차법 관련해서 이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관련한 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제목이 좀 특이하죠. 평화적 해결이다. 국제분쟁 에 관한 뭐 소송법이다, 뭐 절차법이다, 뭐 사법제도, 분쟁 해결제도다. 이렇게 보다 강한 좀 표현도 있는데요. 또 국내법적 표현도 있는데 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우리 정인석 교수님 평화적이라는 말을 쓰시는 것은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제분쟁은 사실은 어떤 우리 국내법의 사법제도화에서 분쟁이 쭉 법원이랄지 이론적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평화롭게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당연히 국내법 체제에서처럼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면 이런 말을 하시겠죠. 국제 분쟁의 해결 또는 국제 분쟁 해결 제도 평화적이란 말이 강조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그 그로티우스 선생님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 얘기도 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쭉 전통적으로 전쟁이 선호되어 왔어요. 주권국가, 분권화된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국가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은 신성한 것이다. 홀리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전론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물론 이제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뭡니까? 정전론, just war라는 개념이 있어요. 20세기 들어설 무렵에 부전조약, 켈로그 브리앙 팩트, 부전조약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포기한다. 뭐 이런 다자조약인데요. 상당히 많은 가입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무렵, 그러니까 19세기 20세 턴 시점에 부터 이 국제사회의 전쟁이나 무력 분쟁이 죄악시되는 그런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 13년인가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또 히틀러에 의해서 1938년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화를 겪은 인류가 이제 칸트식의 국제 평화주의 이상 관련해서 이제 유엔을 만들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20세기 현대 국제법 체제가 탄생했다. 20세기 세계 정치 경제 질서가 정치 경제 질서의 초석이 놓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대 국제법하고 근대 국제법은 우리가 그 성격이 많은 변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국제법에서는 전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우리 국제 형사법 관련해서도
살펴봤듯이 이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국제 형사재판소가 있죠. 무력 행사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게 하나의 국제법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국제법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의 국제법 시대에 들어와서 이 무력 행사 금지 원칙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제 분쟁은 당연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성과 중개, 심사, 조정 같은 연성적인 그러한 재판의 해결 방식이든 중재재판이나 상설 중재재판소처럼 좀 엄중한 사법적 절차의 해결이든 모두 평화적으로 어떤 해결한다라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국제 분쟁은 과거에는 정전론이랄지 뭐 전쟁에 의한 해결도 불사하고 그것이 크게 죄악시 되지 않았지만은 현대 국제법 체제하에서는 그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무력 행사의 금지 원칙,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죄악시, 전쟁을 제약시하는 기본적인 국제법적 시각이랄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제 분쟁이 꼭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오히려 전쟁이나 무력에 해결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금 지도를 안 거졌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지금 세계에서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있느냐, 국제 전쟁과 무력 충돌 관련한 지도가 있어요. 보면은 뭐 아프리카 지역이랄지 뭐 여러 지금 지구상 많은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 뉴스에도 뭐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여성에 대한 강간이랄지 어린아이들이 기아 상태에서 굶주려 간다, 굶주려 죽어간다, 뭐 하면서 유니세프 그런 광고도 나오죠. 아직까지도 이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국제법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무력 행사가 금지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분쟁은 이상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랍니다. 국제 분쟁이라는 게 뭐냐?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그래프 앞에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란 법률이나 사실에 관한 국가 간 의사의 불일치, 즉 법률적 견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다만 국가 간의 이 견해나 이해의 단순한 불일치만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서 타방 당사자의 적극적 반대가 있어야만 분쟁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클레임, 일방 당사자 어떤 주장이 있고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해서 opposed, 적극적 반대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견해나 국가 간의 견해나 이해의 단순한 불일치만으로는 국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분쟁, 일본국과 한국과는 견해나 이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국에 무슨 어떤 법률적으로 인식할 만한 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그 국제 분쟁이다. 그런 성격의 것으로 발전했다고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국제 분쟁 관련해서 국제 분쟁 관련해서 이제 재판의 해결하고 사법적 해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 또 상설 중재재판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재재판은 이제 말 그대로 상설이란 말이 안 붙었으니까 상설이 붙으면 PCA라는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중재재판은 상설에 반해서 임시 중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뭐 중재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고요. 중재 관련 여러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분쟁에서 법원이 통치기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잖아요. 법관을 미리 딱 이렇게 확충해놓고 뭐 등등 여러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죠. 상설중재재판소라는 건 임시중재와 달리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서비스에 관한 어떤 자원들이 마련되어 있고 분쟁 당사국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이제 임시중재재판은 관련 분쟁 당사국들이 그때그때 합의해서 중재인도 합의해서 선임하고요. 중재에 관련한 규칙이나 절차도 뭐 스스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분쟁이 발생하게 된 그 뭐 조약이랄지 전제되는 조약이랄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약의 어떤 중재 절차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임시중재와 상설 중재재판소에 한 중재가 있고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보다 좀 엄격한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해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법적 해결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판 후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분쟁의 정의가 뭐냐? 마브로 마티스 팔레스타인 컨세션. 마브로 마티스 팔레스타인 양어 사건에서 이제 퍼머넌트 코트, 상설 중재재판소, 아까 말씀드린 PCA, 그 퍼머넌트 코트가 그러니까 내린 Permanent Court of 미안합니다.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죠. PCA가 아니고 중재가 아닙니다. 중재 문제가 아니고 ICJ 사례고요. PCIJ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영국 국제사법재판소고요. ICJ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선례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 뭐 PCIJ가 내린 법 해석 이런 것들은 ICJ를 상당한 정도로 구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국사법재판소가 국제문제이 뭐냐? As 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fact, 법이나 사실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다. Conflict of legal views of interest between two parties. 법적인 관점의 상충이다. 이렇게 정의되었어요.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it is not sufficient for one party to a contentious case to assert the dispute exists with the other party. 그래서 한 당사자가 지금 다른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하고 분쟁이 존재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쟁이라 할 수 없다. A mere assertion, 단순한 주장은 is not sufficient to prove the existence of dispute, any more than a mere denial of the existence of dispute. 그래서 단순한 주장은 그 분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러니까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국제 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부인하면서 부인하는 것, 그걸 부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제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자,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쟁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거는 결국 계속 같은 말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나 지금 분쟁이 존재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이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판소가 어떤 국제분쟁, 법적으로 인식할 만한 국제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Nor is it adequate to show tha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to such a case are in conflict.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두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It must be shown that the claim of one party is positively opposed by the other. 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인 청구를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래야만이 분쟁이 적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주장, 단순한 부인, 또 이거 뭡니까? 단순한 갈등 관계,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는 법적 국제 분쟁이 존재한다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국제 분쟁의 재판 외의 해결 아까 나왔었죠. 사법적 해결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주선과 중개가 있어요. 주선은 good office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자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 교섭의 타결만을 조력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A국과 B국이 지금 분쟁 상태인데 C국이 뭐 강대국이 영향력이 국가다. 그럼 C국의 어떤 좋은 휴양 장소 같은데 A국과 B국의 뭐 정상이랄지 외교관을 초청해가지고 좀 잘 해결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good office 주선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러일 전쟁 시 미국을 주선한 1905년 포스머스 강화 조약의 성립. 이것이 이제 주선의 방식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중개, 메디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도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협상 장소만을 제공한다 할지 주선의 경우에 그랬었는데 이 분쟁의 내용에도 개입해서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안입니다. 메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메디에이션. 그러니까 이 주선과 중개는 3자가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중개의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타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타결된 것이죠. 자,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 분쟁은 대부분 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만을 명확히 하는 것도 분쟁 해결을 한 90%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라는 분쟁 해결 방식은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에서 러시아의 제안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의 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으로 처음 도입된 바 있어요. 그리고 1904년 러시아와 영국 간의 도고뱅크 사건이 이제 국제심사에서 원만히 타결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인데요. 1913년 취임을 했고요. 미국과 외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심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모두 22개국과 체결했습니다. 인콰이어리, 심사입니다. 자, 컨실레이션, 조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조정은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제3자가 해결 조건까지 제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심사 외에 해결 조건까지 제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 조정 심사 이런 것들은 구속력 있는 어떤 결정을 제3자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 성격의 분쟁 해결 제도고요. 국내법상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그 민사 법에서 이 조정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국내 민사법상 조정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러니까 법관이 조정안을 제시하면은 그것은 재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화해 조소, 화해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내법상 조정하고 국제법상 조정은 법적 구속력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관련해서 보면은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근대적 효시는 그 제2조약,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통상 제2조약을 그 발전의 기원이 되는 사건을 봅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으로 독립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하고 그 후속 처리를 위해서 1794년 미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 제2조약입니다. 이 제이라는 사람은 이제 존 제이, 우리 그 파운딩 파더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가 존 제이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딴 조약인데요. 그래서 후속 처리를 위해서 이제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그로 인해서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은 양국인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부에서 해결하자,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 존 제이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1860년대 링컨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남쪽 북쪽이 이제 갈등관이 있게 되고 남북 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11월라고 하죠. 그래서 북군이 승리해서 이제 노예가 해방되고, 미 연방헌법이 이제 수정헌법이 많이 증보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전쟁 중에 영국이 남군은 이제 리 장군이 지휘하는 그런 군대였죠. 북군은 그랜트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였는데, 영국이 남군에게 알라바마호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립법 위반인가? 국제법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알라바마호를 판 것이 중립법 위반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자 해가지고 1871년 워싱턴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중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양국은 재판의 준칙을 미리 합의하고, 요즘 같은 PCA 상설중재재판소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이 전형적인 임시중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분쟁 당사국이 합의해서 재판 준칙도 자신들 합의에 따라 마련하고, 그리고 재판부도 이탈리아, 스위스, 브라질 출신 각 1명, 모두 5명으로 구성하고, 구성하는데 합의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시중재입니다. PCA 같은 경우, 상설중재 같으면 이제 그 중재인 명부에서 이걸 중재인을 선정하고 뭐 그렇습니다. 재판의 준칙도 미리 있어요. 상설중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국제거래법 영역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국제중재 관련해서 기관중재라는 개념이 있고 임시중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동일한데, 이제 이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재는 국제공법상의 중재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례 이후에
남북전쟁에 관한 1871년 워싱턴 조약에 따른 중재재판 선례 이후에 국제 분쟁이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9년에 이르면은 상설적 중재재판소, 중자입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상설적 중재재판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중재재판은 우리 그 사법상의 중재도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분쟁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닙니다. 사법상 중재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조정이나 심사, 아까 살펴본 재판의 해결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나 재판 준칙 이것들을 분쟁 당사국이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리 이러한 제도가 있는 아까 뒤에 이제 나옵니다.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와 다르죠. 중재재판은 이제 재판관을 아비트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법재판 이건 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도 어워드라고 해요. 그리고 사법 절차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이제 저지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대개 3명 또는 5명이 기준이 되지만 단독 재판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재 재판관을 선임할 때 그 보통 양당 분쟁 당사국이 동수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합의를 통해서 제3국인을 선임하고 그에게 재판장 역할을 부여하는데요. 이 제3국인 재판장을 선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제3국인 재판장 선임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재판 준칙은 아까 말씀드린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중재재판은 여러 차원에서 임의적이다, 임의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합의된 절차와 준칙에 따라 재판을 받기 때문에 사법재판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구속력 있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회부된 쟁점에 관해서 엄격한 법적 판단이 아니고 뭐 타협적 판정이 내려진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재판부가 원래 부여받은 권한 이상으로 행동했다, 또 합의된 절차가 무시되었다, 회부된 쟁점 이상을 판단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쟁 당사국이 이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단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1950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인데요.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Second phase,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분쟁. 앞에 그 조약 해석, 그 물리 해석 원칙 관련한 사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결국 분쟁의 일방 당사국이 중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쟁 관련한 조약에 중재재판으로 이걸 해결하자, 뭐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있고 이제 당사국들이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일방 당사국이 이걸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이 조약을 물리해석대로 그대로 하면은 더 이상 중재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 조약상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재재판관이 선임되지 못하고 뭐 외교적 교섭 을 통한 해결을 하려고 당사국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재재판 경우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리드 판사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다수 의견이 너무 조약 해석에 관한 물리해석 원칙에 물리해석 원칙을 주장한 결과 사법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조약 의무 위반자에게 도피 조항을 제공했고, 그러니까 분쟁 관련해서 그 근거가 되는 조약에 중재 조항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도피 조항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엄격한 물리해석적 어떤 입장은 분쟁 해결 조항의 실효성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소수 반대 의견이 있어요. 자, 상설중재재판소가 이제 창설되게 됩니다. 국제 분쟁은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에 따라서 상설중재재판소가 창설되고 각 당사국은 이 조약 당사국이죠. 4명 이내의 임원을 6년 임기 PCA 판사, PCA는 여기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판사로 지명해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CA는 1900년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지만 제2차 대전 이후에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PCA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중국의 해양 분쟁 관련해서 이 PCA가 관련해서 이제 중재 절차가 되는데요. 결국 이제 중재 판정이 났지만은 이 중국 외무성이 아까 뭐 중재 뭐 범위에 관한 이견이랄지 중재 재판이 상당히 유연하고 장점도 많이 있지만 뭐 합의된 절차가 무시되었다 할지 회부된 쟁점 이상을 판단했다 할지 이런 어떤 주장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국 정부도 그 중재 재판을 존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1950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죠. 그러니까 중재재판 회부가 약속되어 있었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조약상 분쟁은 중재재판에서 해결하자 해도 분쟁의 일반 당사국이 중재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을 얼마든지 봉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설명드렸죠. 다음으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 1921년 유엔 연맹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연합 UN이지만 그때는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이었죠. 그래서 연맹총회에서 PCIJ가 채택되는데 PCIJ는 출범 당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성공적으로 활동했고요. 1922년부터 1940년 사이 29개의 재판사건과 27개의 권고조 의견을 내어서 굉장히 성공한 그러한 국제사법재판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ICJ,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PCIJ의 법적 전통을 계승했죠. 실제로 전통만을 계승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양자는 통일체로서 와서
PCIJ를 상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PCIJ가 ICJ보다 회원국 수가 그러니까 회원국 수 비율이 PCIJ 때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ICJ보다 더 활성화된 그런 국제사업재판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ICJ가 만들어졌는데, 이 ICJ 규정은 유엔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 당사국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선택 조항, ICJ 규정의 당사국일 뿐이고 ICJ의 관할권을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선택 조항에 따라서 그 선택 조항에 서명한 나라만이 많은 경우에 뭐 유보를 붙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몇 년간만 유효하다. 뭐 국내 법적 문제에는 ICJ가 관할권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유보를 붙이고 가입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선택 조항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만 관할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ICJ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되지만 관할권 행사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 ICJ는 이제 재판 사건, 쟁송 사건이 있고 권고적 의견 부분이 있는데 이 재판 사건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됩니다. 국제기구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뭐 조약의 당사자는 되는데 ICJ 재판 사건 관련해서 뭐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나 다른 국제기구와 분쟁이 있게 되면은 ICJ에 의해서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든지 뭐 주선 조정, 재판의 해결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J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 미래 방향 관련해서 이 국제기구도 ICJ에 제소할 수 있게 재판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민의 형사 책임 문제도 ICJ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개인은 우리가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를 국가가 하게 되고 결국 국가에 의해서 어떤 실제 개인의 어떤 분쟁 사안이 국제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이 ICJ의 뭐 민형사 책임 관련해서 제소한다거나 할 수 없죠. 자, 다음으로 재판 사건에 권고적 의견 부분이 있는데 이 권고적 의견은 이제 국제기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 반대로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사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가장 최고 권위, 국제법에 관한 최고 권위 사법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성격의 재판소냐 관련해서 1996년 권고적 의견이 있습니다. 또 콩고와 우간다 간에 2005년 선례가 있어요. The task of the court must be to respon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재판소의 역할은 국제법에 근거해서 to the particular legal dispute brought before it.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특정 법률 분쟁에 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as it interprets and applies the law,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it will be mindful of context. 어떤 맥락을 잘 알아야 되고, but its task cannot go beyond that. 국제사업재판소 역할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갖는다. 것이죠. 내가 언젠가 이 권고조 의견 관련해서 구체적인 쟁송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준입법 기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권고조 의견도 그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이 보통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사실 하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적 성격을 갖고 굳이 이제 보자면 준입법적인 성격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사례 그리고 이 사례는 모두 이제 국제사업재판소의 사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states the existing law and does not legislate. 그러니까 국제사업재판소는 현재 구속력 있는 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법은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체결해서 국제법을 만들죠. 또 국가 관행, 국가의 어떤 계속된 어떤 국가 실행을 통해서 국가 관행, 뭐 국제 관습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는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노음 기범입니다. 규범을 주는 자예요. 규범을 준다는 건 입법자란 얘기죠. 그러면서 수범자입니다. norm receiver.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례에서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자꾸 그 국제사업재판소가 뭐 준입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은 국가 간의 조약보다도 이 국제사업재판소의 판례가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 조약 예컨대 지금 환경 협약이라고 하죠. 파리 환경 협약만 하더라고. 이게 국가들이 잘 지킬 것이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당사국에서 뭐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라는 것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게 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떤 법적 효력 관점에서 보면 미약해. 그래서 이제 국제사업재판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례를 국제사업재판소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훨씬 더 국제사회에 어떤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실효적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사업재판소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이 국회 비슷하게 우리 국내의 정치에 있어서 국회 비슷하게 영향력 큰 기관이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이 두 사례에서 확인이 되듯이 국제사업재판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이제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국제사업재판소 관련해서 아까 상설국제사업재판소가 이제 출범했고, 국제사업재판소의 기본 성격이라고 할까요? 방금 두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국제사업재판소 재판부를 간략히 보면은 우리 교재 쪽에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판사는 임기 9년에 15명 판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고요. 판사는 덕망이 높고 각국에서 최고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법률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국가 출신은 한 명씩만 선출될 수 있다. 그리고 재판관단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안배된다. 그렇죠?
뭐 주요 법 체계라면 대표적으로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대륙법, 보통법, 여러 가지 법문화, 그걸 이제 우리가 세계 지리적으로 리갈 뭐 지오그래피라고 할까요? 대륙법계 국가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륙법계 국가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또 기본 법문화적으로 어떤 공통된 특질을 보인다. 또 영미법과 뭐 사회주의 법계 국가, 또 이슬람 법계 국가. 그러니까 국제사법 재판관은 이런 여러 세계 주요 문명 형태, 주요 법 체계를 대표하도록 안배해야 합니다. 영미법계, 보통법계 국가에서만 막 뽑아서는 안 돼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뽑고 또 사회주의 국가 재판관들도 좀 뽑아야 됩니다. 판사 선거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동시에 그리고 별개로 진행되고 양기관에서 절대 다수를 얻은 자가 선임됩니다. 또 분쟁 당사국 이 선임하는 애독자치 제도가 있어요. 애독자치. 그러니까 이 분쟁 당사국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가 자치 애독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자국 출신 판사가 없는 사건 당사국은 판사 1인을 지명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부 관련해서 소재판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 숫자의 판사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한 판결도 가능합니다. 이 소재판부에 의한 판결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세 가지 형태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16페이지. 체인버 서머리 프로시저 약식 절차 재판부가 있어요. 이 약식 절차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매년 소장, 부소장을 포함한 5명의 판사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2명의 후보 판사도 선정하는데요. PCIJ1의 이 약식 절차 재판부가 이제 제도로서 자리 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부류 사건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특정 사건 소재판부가 있습니다. 특정 부류 사건 재판부는 말 그대로 특정한 부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통행, 통신 등의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재판부. 이런 소재판부가 수시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이 특정 부류 사건 재판부는 PCIJ 이래, 그러니까 상설국제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그 재판이 회부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정 사건 재판부는 애독 체인버, 이건 이제 그 특정 부류가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건에 관련한 소재판부입니다. 이 특정 사건 소재판부는 분쟁의 양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소재판부고요. 몇 명의 판사로 이 소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냐, 이건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애독 체인버, 그러니까 특정 사건 소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을 사건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사법재판의 본질과 상충된다고도 할 수 있죠. 중재재판으로 변질된 제도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또 ICJ를 지역화 또는 분열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제도의 장점은 이제 당사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ICJ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요 제도가 이제 들어왔는데,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해양 경계 분쟁 사건에서 처음 이 애독 체인버가 이용되었고 1980년대 여러 차례 활용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좀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재판부가 있다. 그 슬라이드가 좀 늦게 나오네요. 설명을 드렸고요. 예, ICJ의 관할권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CJ가 언제 자신의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먼저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 능력자는 국가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관할 당사자로 해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ICJ 규정 제34조 1항에 보면은 ICJ는 ICJ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UN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 당사국이 됐죠. 과거에는 이제 UN 비회원국의 경우에 ICJ 당사 능력 어떻게 얻느냐 이런 방법 같은 것이 뭐 문제되고 활용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대부분의 국가가 UN 회원국이죠. 그리고 당연히 ICJ 그 규정 당사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UN 회원국이 되고 싶은데 ICJ 규정 당사국이 되면 UN 회원국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기구나 개인은 ICJ에서 재판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고요. 자, 관할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특별협정이 체결될 수가 있어요. 이 특별협정의 체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 국제 분쟁이 있다. A국과 B국 간에 그럼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양국이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했다. 뭐 양자 조약도 좋고 뭐 다자 조약도 좋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상 분쟁이 있으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 이게 조약 끝부분에 이런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한 조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중재 분쟁 관련해서 너무 물리해석 원칙을 강조하다가 팔레스타인 양어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물리해석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 뭡니까? 중재 분쟁이 마브로이드 사건이 아니고 그 인터프리테이션 1950년 국제사법재판소 사건이죠. 그래서 물리해석을 강조하게 되면은 중재 원래 예정되었던 중재 절차의 분쟁 해결이 좌절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런 성격의 조항 이걸 우리가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 제일 말미에 조약 말미에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제 거래법 같은 사법적 계약에도 이런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국제 공법 부분에서도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면서 ICJ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조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를 둘 수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할권이 창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관할권 성립 근거의 세 번째로는 선택 조항의 수락입니다. 이 옵셔널 클로즈 선택 조항,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들은 당연히 ICJ 규정 당사국이 되고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선택 조항을 수락하게 되면은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이 창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ICJ 규정 제36조 2항에 이 선택조항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ICJ 36조인데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